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람을 볼 때 봐야 하는 6가지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첫 번째, 화가 났을 때의 모습, 링컨의 편지 쓰기 방법이나 세종대왕의 하룻밤 숙고하는 지혜. 두 번째, 약자를 대하는 태도,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나 링컨의 백악관 하인들에 대한 배려. 혹시 지난 시간 이후에 이런 기준들로 주변 사람들을 한번 관찰해 보셨나요? 아니면 자신을 돌아보게 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사람의 본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들이에요. 돈이 걸린 문제나 위기 상황에서는 평소에 감춰뒀던 진짜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역시 오늘도 역사 속 위인들의 구체적인 일화들과 함께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체크 포인트들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돈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는 거예요. 돈 이야기만 나오면 좀 민감해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우리 인생에서 돈만큼 중요한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 사람을 참 많이 변하게 만듭니다. 링컨 대통령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링컨이 젊었을 때 상점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날 계산을 잘못해서 어떤 손님한테 거스름 돈을 적게 줬다는 걸 저녁에 집에 가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링컨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날 밤에 몇 킬로미터나 걸어가서 그 손님 집을 찾아가서 부족한 돈을 돌려줬어요. 고작 몇 센트였는데도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정도야 괜찮지 않겠느냐고 했지만 링컨은 남의 돈은 한 푼이라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링컨을 정직한 에이브라고 불렀다고 해요. 나중에 대통령이 된 것도 이런 신뢰가 쌓여서였겠죠. 우리나라에도 돈 앞에서 정직했던 분들이 많았어요. 조선시대에 청백리라고 해서 청렴한 관리들을 기록으로 남겼잖아요. 그 중에 맹사성이라는 분이 계세요. 정승까지 지낸 높은 사람인데 죽을 때까지 초가집에서 살았어요. 심지어 비가 오면 집이 새서 그릇으로 물을 받아야 할 정도였다고 해요. 사람들이 정승님이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십니까? 라고 물으면 국가의 녹봉은 나라 일을 하라고 주는 것이지 내가 사치하라고 주는 게 아니다. 라고 대답하셨다고 해요. 또 황희 정승도 그랬어요. 50년 동안 정승을 하면서도 재산이 늘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자기 돈을 써서 백성들을 도와준 경우가 많았거든요. 퇴계 이황 선생도 정말 청렴하셨어요. 제자들이 돈을 가져와서 선생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고마우나 받을 수 없다. 고 하시면서 돌려보내셨다고 해요. 심지어 임금이 하사품을 내려줘도 신은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양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가난해서 공부를 못한다고 하면 자기 돈을 써서라도 도와주셨다고 해요. 받기는 싫어하고 주기는 좋아하신 분이었던 거죠. 이런 역사 속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현실을 보면 정말 대조적인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작은 돈 때문에 오랜 친구와 등지는 사람들, 조금 더 벌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심지어 가족까지 배신하는 경우도 봤어요.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동네에서 함께 작은 사업을 하자고 제안한 분이 계셨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분인 줄 알았어요. 우리 서로 믿고 해봅시다. 돈보다는 의리가 중요하죠.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막상 돈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시더라고요. 약속했던 것과 다르게 배분하려고 하고 장부도 제대로 안 보여주고 심지어 원래 내가 더 일을 많이 했다 면서 억지를 쓰시는 거예요. 결국 그 일은 그만두게 됐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그분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거니까
오히려 다행이었다고 생각해요. 링컨이나 맹사성 같은 분들과는 정반대셨던 거죠. 반대로 이런 분도 계셨어요. 함께 일을 하는데 실수로 손해를 보게 된 일이 있었거든요. 사실 누구 잘못인지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그분이 제 잘못이니까 제가 손해를 져야죠 라고 하시면서 정말 떳떳하게 처리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분은 옛날 청백리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싶었어요. 실제로 지금까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이라고 아시죠?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분인데 그분이 정직은 최고의 정책이다 라고 말했어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프랭클린 자신도 젊었을 때 인쇄업을 하면서 정말 정직하게 장사했어요. 다른 인쇄소들이 값을 속이거나 품질을 떨어뜨려도 프랭클린은 항상 약속한 대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가장 신뢰받는 인쇄소가 됐고 나중에는 큰 부자가 됐잖아요. 정직이 결국 최고의 장사 방법이었던 거죠.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돈에 대한 욕심, 그게 문제인 거죠.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세리였는데 세리는 당시에 세금을 거두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부정하게 받은 돈은 4배로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해요. 이게 진짜 변화죠. 돈에 대한 태도가 바뀌면 사람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돈 앞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사람,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함을 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잖아요. 집값은 계속 오르고 물가는 비싸지고 그럴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작은 이익을 위해서 큰 신뢰를 잃는 일은 정말 바보 같은 일이거든요. 링컨이 몇 센트 때문에 밤에 걸어간 그 마음가짐, 맹사성이 초가집에 살면서도 청렴함을 지킨 그 정신, 그런 걸 우리도 배워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하지만 작은 일부터라도 정직하게 하려고 노력하면 사람들이 알아봐 줍니다. 그리고 그런 신뢰가 쌓이면 결국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돈과 관련된 상황에서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이런 포인트들을 봐야 해요. 경고 신호들. 작은 돈이라도 계산을 정확히 하지 않는 사람. 이 정도야 괜찮지 않냐며 부정확한 처리를 당연시하는 사람. 공동 식사비를 낼 때 항상 핑계를 대거나 적게 내려고 하는 사람.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갚을 생각이 없어 보이는 사람. 돈 이야기만 나오면 태도가 급변하는 사람. 이익이 생기면 나누기 싫어하지만 손해가 나면 나누자고 하는 사람. 영수증이나 장부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려는 사람.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의 신호들. 작은 돈이라도 정확하게 계산하고 처리하는 사람.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돈 문제로 다툴 때도 예의를 지키는 사람. 공동 비용을 낼 때 먼저 나서서 내려고 하는 사람. 빌린 돈을 약속된 날짜에 갚는 사람. 이익이 생기면 공평하게 나누려고 하는 사람. 자신이 손해를 봐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 돈보다 신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네 번째는 어려운 상황에서 얼마나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지 보는 거예요. 제임스 레인 앨런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역경은 사람의 성격을 드러내지만 만들지는 않는다. 쉽게 말해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온다는 뜻이죠. 이순신 장군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정유재란 때 이순신이 백의종군을 당했다가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됐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조선 수군은 거의 전멸 상태였어요. 배도 12척밖에 남지 않았고 병사들도 얼마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선조가 수군을 포기하고 육군에 합류하라고 명령했어요. 누구라도 어쩔 수 없다고 할 만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순신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어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명량대첩에서 333척의 일본 함대를 물리쳤잖아요. 만약 이순신이 그때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임진왜란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고구려 을지문덕도 마찬가지였어요. 살수 대첩 때 고구려는 정말 절체절명이었거든요. 수나라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100만 대군이에요. 고구려군은 그에 비해 턱없이 적었고, 그런데 을지문덕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후퇴하면서도 계속 전략을 짜고 적을 살 수까지 유인해서 대승을 거뒀잖아요. 만약 을지문덕이 이건 무리다, 항복하자고 했다면 고구려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세종대왕도 재위 중에 여러 위기가 있었어요. 특히 한글을 만들 때 신하들의 반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아세요? 백성들이 글을 배우면 나라가 어지러워집니다. 중국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이런 반대가 쏟아졌거든요. 그런데 세종대왕은 끝까지 밀어붙이셨어요.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면서 말이에요. 또 북방 영토를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 위험합니다. 명나라가 반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반대가 있었지만 끝까지 추진하셨잖아요. 정약용 선생도 그랬어요. 천주교 문제로 18년 동안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절에 뭘 하셨는지 아세요? 목민 심서, 경세 유표 같은 불멸의 작품들을 쓰셨어요.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하셨다고 해요.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대신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신 거죠. 정약용 선생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배 생활이 오히려 나에게는 축복이었다. 정치적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학문에만 집중할 수 있었으니까. 이게 진짜 책임감 있는 지식인의 자세죠. 이런 역사적 인물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현실을 보면 정말 대조적인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누구나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웃으면서 우리 함께 해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떨까요? 저도 살면서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잘못되면 책임을 서로 떠넘기려고 하는 사람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조금만 힘들어도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해? 이런 생각부터 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거든요. 몇 년 전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려운 시기였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많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나만 조심하면 돼 라고 하면서 마스크도 안 끼고 다니고 방역 수칙도 안 지키고, 심지어 코로나는 가짜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정말 책임감 있게 행동하신 분들도 많았어요. 의료진 분들은 물론이고 배달기사분들,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 자신도 위험한데 묵묵히 자기 일을 해주신 분들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동네 봉사단체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르신들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을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대부분 분들이 이제 못하겠다, 너무 위험하다 하면서 빠지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분은 끝까지 남아서 혼자서라도 계속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냥 두고 갈 수 있겠어요? 라고 하시면서요. 결국 그분 덕분에 그 일이 계속될 수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이순신이나 을지문덕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는 바람이 불 때 더 높이 날아간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빛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처칠 자신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영국을 폭격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버텼거든요. 만약 처칠이 그때 어쩔 수 없다, 항복하자고 했다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때 정말 책임감 있는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죠. 어떤 분들은 나도 힘든데 어떻게 해? 라고 하면서 외면하지만 어떤 분들은 자신이 아무리 어려워도 부모님을 끝까지 모시거든요. 또 부부 관계에서도 그래요. 한쪽이 병이 나거나 사업이 망했을 때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과 떠나버리는 사람의 차이. 그게 진짜 사랑의 차이 아닐까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프로젝트가 잘못됐을 때 내 잘못이 아니다 라고 변명하는 사람과 내가 책임지겠다 고 나서는 사람.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팀 프로젝트가 실패했는데 사실 그분 잘못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팀장으로서 제가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책임을 지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팀원들이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그분이 다른 부서로 가실 때 팀원들이 모두 울면서 배웅했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힘든 일이 생겨도 끝까지 자기 몫을 다하는 분들, 다른 사람이 곤란해하면 나서서 도와주는 분들, 그런 분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겠죠. 책임감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작은 일부터 끝까지 해내는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순신이 12척의 배로 330척을 이긴 것도, 을지문덕이 살수 대첩에서 승리한 것도 갑자기 생긴 능력이 아니잖아요. 평소에 쌓아온 책임감과 사명감이 위기 때 빛을 발한 거죠. 어려운 상황에서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해요. 위험 신호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내 잘못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사람. 어려워지면 연락을 끊거나 피하는 사람. 나도 힘든데 어떻게 해? 라며 먼저 포기하는 사람. 위기 상황에서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사람. 남들이 어려워도 도우려 하지 않는 사람. 약속이나 계획을 쉽게 바꾸거나 포기하는 사람. 변명과 핑계가 먼저 나오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의 신호들. 문제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결할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자신의 몫은 끝까지 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어려우면 먼저 도와주려는 사람. 힘들어도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위기 때 오히려 더 단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솔선수범하여 어려운 일을 먼저 맡으려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희망을 주려는 사람. 오늘은 사람을 볼 때 봐야 하는 6가지 중에서 3번째와 4번째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봤습니다. 3번째, 돈 앞에서의 행동. 링컨의 정직함처럼 작은 돈도 신중하게. 4번째, 어려운 상황에서의 책임감. 이순신의 12척 배 정신으로 끝까지. 마지막 편에서는 5번째, 비밀을 지키는 능력. 6번째,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 그리고 6가지 전체를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지 완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기준을 배웠는데 나 자신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